토요일 아침 조각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연간 중형 자동차 6만 5천 대를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열구 경과가 나왔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관련해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학교 측의 사죄와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합작법인의 이름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로 결정됐고 초대 대표이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맡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사회 대통합 일자리를 구현할 기업체가 드디어 모습을 갖췄습니다. 출범식을 겸한 발기인 총회에서 합작법인 이름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로 결정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현할 사업이자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차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총 사업비 5,754억 원 가운데 자기자본금 2,300억 원이 갖춰졌습니다. 1대 주주는 광주시가 출자한 그린카진흥원, 2대 주주는 현대자동차, 3대 주주는 광주은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이용석 광주시장입니다. 친환경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수익성, 확장성 등 3대 목표를 실현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됐습니다. 산자위원회에서 활동한 삼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부와 경제개화의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습니다. 이사 3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2, 3대 주주인 현대차와 광주은행이 추천하고 노동계에서도 2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송종욱 창출과 광주은행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광주은행의 맡은 바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모든 창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인 점을 감안해 증자할 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여러 난관을 헤치고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노사 상생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돛을 올리긴 했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임금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간신히 첫 발을 내딛긴 했지만 구미와 울산, 강원, 군산 등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주와 다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같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뛰어들면서 중복 투자,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좀 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박덕열 과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 정부에서도 광주의 적극적인 성공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는 경영 SUV 차량이 생산될 예정이어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진화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 상생의 모델을 제대로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추천하려던 이사가 반노동계 인사라는 이유로 진통을 겪으면서 이사 추천 절차를 다시 밟도록 결정됐습니다. 노동계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혜 의장입니다. 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궁금했던 분 많으시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처음으로 분석해봤더니 연간 중형 자동차 6만 5천 대를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년이면 300만 명 안팎이 방문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방문객들이 광주에서 돈을 쓰고
전당이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전당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 문화전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 8,43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157억 원에 취업 유발 효과는 만여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치만 따로 놓고 보면 생산과 부가가치 효과가 5,1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3,800여 명으로 중형차 6만 5천 대를 생산하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다른 대규모 문화예술 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전당이 광주 지역의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전당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아요. 다만 경제 효과의 절반 정도는 관람객들의 지출이 아니라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광주, 특히 동구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적극적인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무대리입니다. ACC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로서 핵심 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당분간은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확인시켜줬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동구청이 전당의 부설 주차장을 할인 개방하기로 협약한 뒤 이용객이 30% 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부설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이 만여대로 협약 이전인 6월보다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이용 차량 만여대 가운데 22%가 동명동의 협약 업소들을 들른 것으로 분석돼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관련해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학교 측의 사죄와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내고 고려고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고는 일부 교사의 채점 실수를 성적 비리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학교 정문에 내거는 등 감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윤리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틀어준 단편 영화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해당 교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고 수업 시간에 틀어준 영상물이 학생들에게 적정한지 등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이 교사는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내용의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틀어줬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90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고 이창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국가보훈처가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보훈처가 당초 입장을 바꿔 후손들에게 표창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창신 지사의 학적부 등을 확인한 결과 후손들과의 유족관계가 확인됐다며 내일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족을 방문해 독립유공자 표창을 전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이용마 기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암과 싸우면서도 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투쟁을 해온 MBC 이용마 기자의 소천 소식이 방금 전해졌는데요. 이용마 기자의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갖고 있던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이 공정방송의 염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홍콩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동안은 중국의 이 무력 개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비폭력 시위로 또 큰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주말마다 집회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또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홍콩이 시끄러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 의해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방의 특성과 또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핵심 근간은 자치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불거진 춤 허용 조례의 그 특혜 의혹을 봤을 때 부족한 입법 능력에서 비롯된 자치입법의 민낯을 또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입법의 문제점 오늘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와 인터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70대 할아버지 그리고 최근에는 80대 할머니가 초라는 약초를 다려먹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손발저림 증상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끔씩 복용해 오다가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그 약초들, 맹독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초들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인 그린요양병원 안수기 원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 건설. 현재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 12시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많은 곳은 1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내일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문대로 서방 삼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 서방 삼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장비 동원해서 인도 보수 공사 중입니다. 설중로 일곡초등학교에서 일곡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맨홀 열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문대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고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서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회제로 풍암조수지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교통량 많아서 신호 3-4번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화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서하로 무능 고가도로에서 무능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의 반정부 집회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비폭력 시위로 또 큰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현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또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홍콩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이면서 또 주 홍콩 총영사관 선임연구원을 지낸 중국 전문가시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 또 송환법에 대해서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이 송환법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송환법의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 유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홍콩의 남녀가 대만을 갔는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홍콩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데 타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홍콩 정부에 범인 인도를 위한 그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양자 간에는 그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홍콩으로 넘어온 홍콩인 남자친구는 크게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범인 송환법과 관련된 내용은 홍콩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범인 송환과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 시행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조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송환 과정에서 자칫 이러한 송환법이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체제에 대한 어떤 반체제 인사 그리고 민주화 인사들이 잡혀서 구금이 돼가지고선 중국에 송환되거나 혹은 이렇게 그 신변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홍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미 여러 차례 납치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에 의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홍콩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일어난 그 계기가 된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송환법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반체제 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탄압할 수 있는 중국의 의도가 스며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네요. 홍콩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지금 약 11주간의 어떤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송환법 완전한 철폐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석방 내지 불기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홍콩 정부도 사실상 지금 송환법을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가 지속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요.
7월 9일 날 그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내외 그 언론에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입법을 통해 가지고선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 입법회 회기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법안은 상정돼서도 안 되고 이 법원대 자체적으로 갈 수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폐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뜻은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잠시 묵혀두고 간다. 나중에 충분히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입법회 회기가 7월 달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홍콩 국제공항이 시대에서 점거되면서 또 중국이 홍콩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네. 집회가 일단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던 이유, 그리고 또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홍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8월 18일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폭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우려로 중국의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낭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평화적인 시위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의 개입을 차단했다라는 데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18일 이전에 홍콩의 저명 인사들이 여러 경로, 특히 뭐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선 이번 시위가 반드시 평화적인 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를 구현할 수 있는 홍콩 시민들의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홍보가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홍콩과 중국의 가장 큰 관계 문제점은 바로 인식과 시각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100년 동안 오욕의 시간을 겪었던 홍콩을 해방시켜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시혜자라는 입장에서 홍콩을 바라보고요. 홍콩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마치 시혜자와 수혜자 혹은 갑과 을과 같은 상하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홍콩이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가 고도의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일국 양제를 50년 동안 불변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홍콩에 대해서 취해온 정책들은 50년 안에 모든 것을 중국화하겠다라는 조바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이라든지 교육,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반환과 관련된 기본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홍콩인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계속 누적되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금 같은 시위로 발전된 것입니다. 교수님, 결국은 이번에 홍콩의 시위가 평화 시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무력 시위가 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본토 군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중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평화 시위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평화 시위를 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결국 홍콩 시민들의 어떤 평화적 시위의 어떤 폭력성을 촉발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콩의 시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과정이 아닌 결과로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점의 차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결국은 지금 100년간의 이 조차가 없어지고 다시 중국이 홍콩을 해방시켜줬다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서양의 문화, 영국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위를 보면서 5년 전에 또 홍콩에 있었던 우산혁명도 떠오르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도 홍콩이 또 이 중국화에 대한 불안감을 기조로 해서 또 사회 양극화,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배경으로 해서 또 발생했던 건데 그 당시와 현재의 시위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평화적인 시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권력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5년 전에 있었던 우산혁명 그리고 지금 있었던 시위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상당한 좀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우산혁명은
행정장관의 직선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시위는 송환법과 관련된 송환법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한 홍콩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물리력으로 인해 가지고선 사건과 시위 자체의 내용이 다소는 좀 확산되고 좀 의미가 좀 다른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14년과 현재는 좀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시위 문화와 또 홍콩의 시위 문화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하면서 부르는 노래들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노래 찬송가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예, 그런 부분들 시위 현장에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홍콩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랄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네, 100년의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홍콩의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영국의 종교 집단 혹은 영국의 교육기관들이 그 교육 사업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적인 어떤 정신 그리고 영국적인 어떤 민주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이미 홍콩인들의 생활 면면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콩인의 종교 생활은 굉장히 그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비교해봐도 홍콩인만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는 도시도 찾기 힘들 텐데요. 그렇지만 생활의 면면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리고 영국적인 그리고 서방적인 어떤 가치관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채플 시간에 배웠던 어떤 찬송가라든지 성경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대해서는 종교가 아닌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 일부가 되어 있는 홍콩 시민들 그리고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중국의 이 공산주의 시스템 이 두 개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정말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홍콩이 또 이 갖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또는 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역할들,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홍콩과 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홍콩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 그리고 요청 사항은 바로 자주성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적어도 50년 동안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정부를 향해서 독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보장된 홍콩인들의 고도의 자치권과 홍콩인들의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위를 천안문 사태와 연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독립이라든지 민주화 요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본인들의 자치권에 대해서 더 집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주적인 성격 그리고 주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홍콩의 어떤 지위가 이런 시위로 인해 가지고서 무력 개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면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어떤 쇼케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콩의 지위가 어떤 면적과 비례하지 않는다. 면적보다는 상당한 국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요. 또한 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홍콩 역시 필요하다는 그런 필수와 조건의 어떤 조건이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홍콩을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무력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서 진압한다라는 건 사실 중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의 홍콩 사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역 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 바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조례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불거진 춤 허용 조례의 특혜 문제를 통해 봤을 때 조례를 만드는 기초의원들의 이 도덕성 그리고 입법에 대한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입법 활동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자치는 자치의원과 함께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이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조례 제정과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집행부를 통제하는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춤 허용 조례를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지방 의회에서 제대로 조례에 대한 전문성,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조례인가, 아니면은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지금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 서구의 조례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치구의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한테 어떤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지고 있어서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그 도덕성이나 윤리성,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전문성이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이 조례 제정의 방법,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좀 형식적인 이유와 또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좀 알려주십시오. 형식적인 부분들은 그다음 실질적인 부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일단 좀 형식적으로는 좀 조례가 일률적이거나 무입판적인 성향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전문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네.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툰다든지, 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좀 무입판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의원들이 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선거 시즌에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삼신성 조례, 이런 것들 내에서 좀 문제 조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 그 의원들의 공천 제도가 비전문적인 의원들의 선출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현 정당 공천 제도 하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으로 인한 전문성이나 도덕성, 참신성이 있는 후보가 지역 국회의원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거고, 또 구미에 맞으면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좀 추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방의회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이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고, 또 의원이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겸직을 함으로써 네. 좀 지방의회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겸직으로 인한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포자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의원들이 확충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시스템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미비로 인해서 총체적인 의원들의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고 또 역량이 없는 의원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지적해 준 부분들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방금 이 정당과 관련돼서 이 정당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초의회 의원들이 됨으로써 전문성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정당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초 의원들을 뽑는 시스템, 그다음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초 의원들을 뽑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높은
의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공천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전문성이 여기서고 그 전문성 있는 의원들은 이제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일 건데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의원이 되면서 사회에서 가졌던 기득권을 좀 포기할 수 있으면서 의원이 됐을 때 그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되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는데요. 이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기간을 좀 장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네.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경험하고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능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상임위원에 계속적으로 임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의원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자치구의 시민들의 그 수준이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사람이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기초 의원들이 이런 전문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의 현안들 관계 속에서 브로커로 일부 의원들이 또 전락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회 자체가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무용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기초의회가 현재 상황으로 좀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네. 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할 건지를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기초의회를 없애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있다고 없애는 게 아니고 잘 가꿔서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개선해서 기초의회가 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까지는 기초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능력이나 건수들이 많지가 않은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적의원 23명 중에서 조례 발의 건수가 2018년도에는 40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 건수가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나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 기능이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판도 받을 때는 받아야겠지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도 이 시점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80대 할머니가 집에서 초라는 약초를 달여 먹었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난 6월에도 70대 할아버지가 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요. 초는 관절염 또는 당뇨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작은 양만 복용해도 치사에 이르는 그런 맹독성 약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또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민간요법으로 자주 복용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약 박사인 그린요양병원 안수기 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예, 건강과 문화를 소개하는 한의사 안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초라는 약초 지금 언론의 중심에서 관심들이 많은데 굉장히 독한 맹독성 약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약초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가을인데요. 한 9월 정도에 이렇게 산에 가면 보라색 종처럼 이렇게 예쁜 방울방울 맺혀 있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꽃이 바로 이 밭꽃. 우리 조상님들은 밭꽃이라 했고 투구처럼 생겼다 해서 투구꽃이라 하는데 이 식물의 뿌리를 보면 마치 그 고구마나 감자처럼 이렇게 덩이져 있습니다. 이 뿌리를 우리가 초라고 하고 이게 마치 까마귀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또 그 옆에 이제 부자라는 약이 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약으로도 쓰고 일부 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아까 초라는 이 뿌리가 강한 독성, 식물성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코니틴이라는 성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감각 이상이나 호흡곤란, 경련, 쇼크 같은 걸 유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심장 호흡부전 이런 걸로 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약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약초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이 또 뭐 관절염, 당뇨병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초를 드셨다는데 그렇게 이 당뇨병이나 또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약재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 초를 맞게 되면 그 몸이 확 데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혈액순환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강심작용, 심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노인들께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스태미나가 이렇게 줄거나 그랬을 때 이런 초를 달여서 먹으면 순간 스태미나도 높아지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더불어 이런 만성적인 관절 통증이나 사지가 이렇게 저리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효험을 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유되는 이런 지식으로 전달돼서 임으로 또 이런 민간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초를 달여 드시는 분들이 노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맹독성이 있어서 위험한데 또 순간적으로 뭐 몸을 좀 긍정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먹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맹독성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좀 약초들의 이런 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초라는 약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한의사나 한약사들의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이래 우리 산천에서 이렇게 쉽게 채취할 수 있다 보니 이게 또 이런 건강식품이나 또는 뭐 민간요법 또는 약재상들에 의해서 일부 유통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 초나 부자는 한의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또 한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되어져야 하는 약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경험과 뭐 공유 최근에는 또 아웃도어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뭐 산에서 임으로 이렇게 뭐 생활하고 또 약초를 캐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소개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이런 전문가 처방 진단 없이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언론 같은 데서 다뤄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다면은 뭐 부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부자도 지금 초하고 비슷한 성분의 약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부자는 좀 더 초보다는 독성이 약하지만 한약으로는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초는 좀 더 강하고 같은 종류의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 전문가들 한약 한의사분들께서는 이 초나 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또 약으로 활용하시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이 초부자를 법제라고 해서요. 이거를 뭐 볶거나 또는 다른 약재와 같이 이렇게 찌거나 해서 이 아까 아코틴이라는 이 성분을 줄이고 흡수에 용이하게 해서 효과만 배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초부자의 유통엔 반드시 이런 허가된 약재상과 또 어떤 그거를 갖다 관리하는 측면에 그런 제도적인 그런 보완 내지는 체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요. 지금 한의원에서 만일 이런 걸 처방으로 받았다면 상당히 안심하고 드셔도 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약재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 약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들리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 검증되지 않는 데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은 한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하나 이렇게 뭐 그거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게 다이어트 열풍 뭐 이런 거 불면서 살 빠지는 거에 뭐가 좋다더라 하고 임으로 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임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이어트 약에 이런 들어가는 일부 마왕이나 이런 약재들은 되게 이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도 결국은 한의사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담 또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되어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임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요법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렇게 뭐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는 말씀이 와 닿고요. 부자처럼 우리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약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사리나 뭐 여러 가지 버섯 같은 것도 많이 채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도 이런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독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에 쓰는 마왕 같은 이런 약재들도 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용자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아주 소량으로도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자연계 식물이나 한약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먼저 고려하고 그런 걸 해야지 누가 이만큼 먹어서 좋았다더라 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와 건강 상태 또 민감도, 예민도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약 박사인 그린요양병원 안수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입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굉장히 좀 오래된 갈등, 심각한 갈등이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가 좀 파국을 결국은 면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혁신도시 SRF 갈등 해결의 최대 고비였던 그 손실비용 마련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논의키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그 12차 회의를 열고 수천억 대 SRF 시설 폐쇄와 액화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시 발생하는 데 따른 그 지역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 요구에 대해 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자 잠정 합의했는데요. 이날 거버넌스 회의는 그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고요. 그 4개 주체는 앞으로 그 손실보전 방안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 남방공사 측은 그동안 나주 SRF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그 연료를 LNG로 바꿨을 때 발생하는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거버넌스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는데요. 그 반면 전남도와 범시민 대책위는 시험 가동 후 정부를 주체로 그 손실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며 그 남방공사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면서 거버넌스가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네. 그 결국 그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남방공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 협상이 살아난 것입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열릴 13차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지금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별도 그 협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 발전소 시험 가동과 주민 수용소 조사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6월 SRF 열병합 발전소 시험 가동을 통한 환경 영향성 조사 후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안을 잠정 합의했는데요. 그 시험 가동 준비 가동 2개월에 본 가동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간 진행하고 그 주민 직접 투표 70%, 공론화 조사 30%로 진행되는 주민 수용성 조사는 환경조사 측정치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km의 법정 이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번 1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그 서명이 이루어지면 발전소 시험 가동 등 후속 절차가 그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담양군에서도 이 재직 공장에서 SRF를 사용하는 부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 담양군과 이 재직 공장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담양군이 지금 이 강제 신청 행정 심판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 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그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한솔 페이퍼텍이 신청한 고용연료 제품 사용신고 불출이 처분 그 취소 청구 인용권에 대한 간접 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네. 그 한솔 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를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그 SRF를 그 100%로 변경해 사용하겠다고 사용 신고를 신청했었는데요. 네네. 그 담양군이 이를 그 불출이 처분하자 행심의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요. 행심에서는 지난 3월 불출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습니다. 그 담양군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는데요. 그 공장 측에서는 재개수에 적시된 그 시설 개선 등 관련 그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행심이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요. 그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용연료 제품 사용 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요. 그 담양군은 그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요. 또 그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 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 등을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지역 내 갈등이 심하던데 일단은 뭐 그 1차적으로 담양군이 지금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부분들이 승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장성역에서 9월부터 KTX가 운행이 돼서 주민들이 이제는 광주 송정역이나 정읍역까지 이동해서 KTX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해소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성에서 서울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코레일이 그 KTX 장성역 운행을 오늘 9월 16일에 재개하고요. 지난 16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 9월 16일부터 장성역에는 1일 4일 KTX가 정차하게 됩니다. 그 정차 시간은 목포행 2회, 그 서울 용산행 2회로 정해졌는데요. 그 장성역은 호남철도 그 개통 이전까지 1일 20회 KTX가 운행되며 그 장성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장성역 정차가 중단되며 장성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네. 그 이에 그 장성군은 2016년 KTX 장성역 정차 1만 명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며 그 1만 2,315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그 코레일을 전달했었고요.
또 최근까지도 총리실과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광주 해결 기관을 수십 차례 찾아가 KTX 장성역 정차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감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심플 버 딜리셔스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